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국민 모두한테 나눠주면 안 되나?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빚도 갚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언뜻 들으면 꽤 그럴듯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볼게요.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돈이 뭔가요? 우리는 매일 돈을 쓰지만 돈의 정체를 정확히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지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들여다보세요. 그건 그냥 특수 처리된 종이 한 장이에요. 그 종이 한 장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3개와 맞바꿔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종이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동의가 사라지는 순간 10,000원짜리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돈은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매개체일 뿐, 그 자체가 가치는 아니다. 진짜 가치는 우리가 실제로 생산하는 것들, 식량, 자동차, 의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돈은 그걸 서로 주고받기 쉽게 해주는 도구예요. 이걸 이해하면 핵심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시장에 쌀 1,000포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돈이 총 1억 원이라면 쌀 한 포대 가격은 대략 1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갑자기 1억 원을 더 찍어서 뿌렸어요. 이제 시장에 돈은 2억 원이 됐습니다. 쌀은요? 여전히 1,000포대예요. 쌀이 갑자기 2,000포대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결과는 하나예요. 쌀 한 포대 가격이 20만 원이 됩니다. 돈은 2배가 됐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의 양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총화량이 실제 생산량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물가가 그냥 같이 올라가 버려요. 돈의 숫자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자리인 거죠. 이 원리는 경제학에서 수백 년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씩만 찍으면 괜찮지 않나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만 하면요. 문제는 그 적당히의 선이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이걸 아주 잔인하게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말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심각한 재정 적자와 외채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해결책으로 택한 것이 중앙은행을 통한 대규모 통화 발행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1989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000%를 넘겼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급을 받은 날 바로 슈퍼마켓에 가지 않으면 며칠 뒤에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슈퍼마켓에서는 직원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표를 바꿔 붙였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이 1년 사이에 실질 가치의 수십 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1992년에 화폐 단위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오스트랄화를 버리고 페소화로 교체하면서 1만 오스트랄을 1페소로 환산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고 아르헨티나는 이후에도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보유층은 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예측한 자산가들은 미리 달러 자산이나 부동산, 금 같은 실물로 갈아탔습니다. 반면 월급과 예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서민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둔 노인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축의 가치가 증발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더 찍어서 모두를 잘 살게 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파괴한 거예요. 이건 아르헨티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화 남발의 역사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020년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재난지원금 뿌리고 양적 완화한 건 뭔가요? 그건 괜찮았잖아요. 맥락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경제활동 자체가 강제로 멈췄어요.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고용이 끊기고 공급망이 마비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공급한 건
무너지는 경제를 최소한으로 버티게 하는 응급처치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공급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자 미국은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연간 9%대 인플레이션을 맞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걸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응급처치는 필요했지만 그 비용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진짜로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학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부는 GDP, 즉 그 나라가 실제로 생산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총합으로 측정합니다. 이게 늘어나야 진짜로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돼 있어요. 기술 혁신이 대표적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류의 생활 수준은 수천 년 동안 거의 제자리였어요. 증기기관과 기계화가 시작되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그게 실질적인 부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후반 반도체와 인터넷의 등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처리와 유통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교육 투자도 핵심입니다. 사람이 더 높은 기술을 익히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노동 생산성 향상이고 실질 성장의 기반입니다. 한국이 1960년대 1인당 GDP 80달러 수준의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3만 달러를 넘는 경제로 성장한 데는 교육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결정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돈을 마구 찍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생산력을 키운 겁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여기서 나와요.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통화량을 실제 경제, 성장 속도에 맞게 조율하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적절히 통화량도 늘려요. 반대로 너무 많이 풀리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이 넘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 정밀한 조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방금 여러 사례에서 봤잖아요. 정리해 볼게요. 돈을 더 찍어서 나눠준다는 아이디어가 매혹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돈을 부 자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실제 가치를 주고받는 도구예요. 도구를 늘린다고 가치가 늘어나지 않아요.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돈만 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장 깊게 돌아갔어요. 진짜 부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과정은 돈을 찍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힘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경제학의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 돈을 더 찍는다는 선택도 예외가 없어요. 그 비용이 어떤 형태로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오늘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